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당장 환자분들한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고 일반적인 많은 분들이 크게 관심을 가질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방송을 앞으로 계속 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여태까지 제 방송을 이해하는 데도 그렇고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는 환자분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의학 정보를 보는데 어떻게 보면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한, 왜냐하면 전체적인 현대 의료 체계의 큰 기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기도 한 이 근거 중심 의학 EBM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환자분들이나 일반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근거 중심 의학에서 메타 분석 연구, 시스테믹 리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나온 모든 연구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다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게 근거 중심 의학 기준에서는 가장 근거 수준이 높은 의학 방법론이에요. 근데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의료를 이야기할 때 식품이나 식품의 문제, 영양의 문제, 한의학의 문제, 보완대체약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효과성을 논하거나 그런 걸 이야기할 땐요. 일단 메타 분석, 뭐 리뷰 연구를 확인해 보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거의 다 믿고 걸으셔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인제 보통은 인제 일반적으로 이런 자세한 그 배경이나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단지 인제 EBM 기조에서는 가장 그런 방법론이 가장 근거 수준이 높은 방법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식품이나 이런 한의학이나 보완대체약 같은 문제에서도 그 똑같은 잣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의학 정보가 나오기도 하고. 네, 결론적으로 그런 연구들은 일단 믿고 걸으면 된다. 그런 얘기를 감히 먼저 한번 드려 보려고 해요.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인제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여튼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서는 어떤 식품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근거 수준이 불명확하다. 뭐 아니면 효과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메타 분석을 통해 보니 효과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일단 다 좀 믿고 걸으시면 된다. 그게 아무리 유명한 저널이고 유명한 연구고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더라도 일단 그런 식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좀 믿고 걸러도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잘 모르시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이야기를 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환자분들이 의료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좀 자기만의 좋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지혜롭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거를 앞으로 제가 차근차근히 인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도 제가 인제 현재 준비 중이고 있는 그런 책에 나오게 될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일단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건요. 한 1990 년대 정도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어떤 의학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란셋지에 나온 어 그 근거 중심 의학에 대한 연구 논문인데요. 보면은 하여튼 1990 년대에 그전에 인제 권위주의 의학이나 이럴 때는 어떤 권위자가 어떤 자신의 경험이나 의학적 그런 이론을 기반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인제는 의료는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자 하고 나온 게 이제 근거 중심 의학이죠. 그래서 사실 슬로건 자체는 굉장히 좋고 모든 의료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해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한계가요. 그리고 먼저 이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논문만 강조하고 연구만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근거 중심 의학은 이런 연구나 가장 최선의 근거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과 환자의 선호도나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이 다 융합돼서 가장 최상의 의사결정을 내리자. 그 여건에서 가장 맞는 의사결정을 내리자 하는 의사결정 모델이에요. 근데 인제 이게 쪼끔 와해되면은 단지 인제 연구 논문만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는 형태의 의료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급적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잘 디자인된 근거를 가지고 한번 연구와 근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려보자. 의학에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효율화하자. 그런 취지로 만든 그런 의학 운동입니다, 한마디에. 근데 인제 그런 근거 중심 의학엔요.
기본적으로 이런 근거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퀄리티 오브 에비던스라고 그러는데 그 근거의 퀄리티가 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 권위에 의한 의견 같은 것들은 좀 근거 수준이 낮고 기저 연구나 기초 이런 메커니즘 그런 그런 메커니즘에 따른 유추한 그런 내용들도 근거 수준은 높진 않고 단순히 케이스 보고 치료 사례 같은 것도 근거 수준이 높진 않고 네. 그다음으로는 이제 코호트 연구라고 대표되는 어떤 추적 관찰 연구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임상 연구에서는 가장 이제 쳐주는 거는 RCT라 그러는데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약에서 이루어지는 임상 시험이에요. 암 환자분들은 이제 암 임상 시험 같은 거 참여해서 보셨으면 아실 텐데 내가 진짜 약을 먹는지 가짜 약을 먹는지 나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이렇게 비교하는 대조군을 설정해서 효과를 분석하고 이런 연구를 RCT라 그래요. 네, 그런 게 그래도 임상시험에선 가장 근거가 있고 객관적이다.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 해서 좀 신뢰할 만한 걸로 되어 있고 가장 이제 근거 수준이 높은 거는 메타 분석 또는 시스테믹 리뷰라고도 하는 이렇게 종합 분석. 그러니까 그간에 나와 있는 모든 연구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 수많은 연구를 취합해서 그거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이제 가장 근거 수준이 높고 권장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좀 근거 중심 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기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어떤 식품, 한의학, 뭐 보완대체약 문제를 가지고 이 근거 중심 의학 기조에 따라서 메타 분석 또는 리뷰, 시스테믹 리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린 결론들은 대부분 믿고 걸러도 된다. 이렇게 좀 과격한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네,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같은 논문이에요. 근거 중심 의학이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거기서 사실 파생된 문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다른 문제도 같이 껴있지만 근거 중심 의학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과학화하는 건요. 의학의 역사를 봐도 사실 그런데요. 자본의 지원을 통해서 현대의학이 어떻게 보면 탄생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현대 의료 체계는 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본 집약적이다. 과학화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든다. 네, 여기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EBM은 근거 중심 의학은 이런 상업적인 목적성에 어떻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은 EBM에 대한 비판 중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EBM에 대한 비판이 사실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게 사실 대표적인 비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란센 논문에 이렇게 나와요. 저자도 인정을 합니다. It is true. 사실이다. 그래서 EBM은 대부분의 이제 RCT로 대표되는 임상시험은 많은 투자 기금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어떤 치료 효과의 과장이라던가 약간 어, 좀 문제를 객관화하지 않는 연구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EBM에서도 근거 중심 의학에서도 이러한 것을 좀 가릴 수 있는 가이드나 장치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런 실제 의료인들이 이거를 얼마나 주의하고 이런 거에 가이드나 워닝을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이건 아마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 중심 의학을 추구하는 의료인들도 이런 투머치 메디슨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지나친 의학 중심, 지나친 의약품, 남발 그냥 논문만 보고 의약품 계속 효과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약품에 대한 논문들은 뭐 이 약이 여기에도 효과 있고 저기에도 효과 있고 여기에도 효과 있고 계속해서 어떤 근거는 효과성 연구는 그러니까 투자되는 게 결국은 자본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약품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칫하면 투머치 메디슨이 된다. 이런 걸 경계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의료가 왜곡될 수 있는 거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여기서도 경고가 나오죠. 그럴 정도로 이제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건 결국은 자본 중심 의학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한번 보실까요? 임상 시험이라는 게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임상 시험은 기본적으로 4상이라 그래서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중에서도 보통 이제 3상이라고 하는 세 번째 단계까지만 하는데도 평균적으로 1,3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 개발에는 전 과정에 거의 1조 원 가까이 비용이 든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실험 연구에 투자를 하게 되는 이유에는 결정적으로 이런 투자를 할 만큼 경제적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이에요. 성공을 하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 나온 사례를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가 글로벌 매출 1위를 했었는데 그 1년 매출이 24조 원
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에 1조 원을 들여도 24조 원을 벌 수 있으니까 이런 건 투자할 만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걸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근데 이제 식품이나 한의학 연구, 보항대치약 연구 이런 것들은요, 특허권을 확립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투자할 만한 근거를 확립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 이게 투자 뭐 1조를 들여서 뭘 했다 해도 그만큼 수익을 누가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수익을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근거가 형성되기가 어렵고 연구가 수행되기도 사실 쉽지 않다. EBM 기준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이런 이야기가 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한 기사에서 한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뭐 제약 통계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2018년 기사인데도 이미 10년 전에도 임상 시험을 하고 신약을 개발한 비용이 벌써 1,300억 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도. 근데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한의 얘기를 꺼냈으니까 한의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벌써 정부에서 투자한 한의학 전체 R&D 예산이 1,100억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2018년에 이제 10년 전, 2008년 기준으로 해도 약 하나 개발하는 이제 최소 1,300억 원이 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는 뭐 1조 원까지 든다는 이런 연구도 있었고, 삼성까지도 1,300억 원이 든다 그랬는데, 이 한의학 전체 R&D 연구 예산이 1,100억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이걸 약을 하나 개발한다면 한의학 한방에서는 1년에 약 하나 겨우 개발할 수 있는, 이걸 전체를 하나에만, 프로젝트 하나에만 집중을 해도 그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될까 말까 한. 네. 그러다 보니까 연구 자체가 사실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네, 그런 부분이 일단 있어요. 예, 그걸 이제 네,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죠. 뭐 천연물 항암제가 개발되기 어려운 이유하고 이제 그때 나왔던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보시면 여기 나오듯이 어, 합성물처럼 이제 물질 특허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연물은 그런 이야기를 또 한번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업계 관행이 일반적으로 합성의약품을 기반으로 모든 게 허가제도나 업계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뭐 개발이 된다고 해도 이런 치료제로 허가를 받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긴 또 이제 나오죠. 한의학이나 한의학학 같은 이런 업계가 주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맥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례로 또 넥시아라고 하는 제가 이제 학부 때도 교수님 수업을 들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한방에서 나왔던 말기암 환자 한방 치료제, 치료 프로젝트죠, 사실은. 이 프로젝트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당시에 좋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의 많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맥락에서, 단순히 의료적인 측면만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중단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걸 좀 정리해 보자면 결국은 대부분의 식품 문제, 영양 문제, 보완대체약 문제, 자연요법 이런 것들이 과학화가 어려운 게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라서 제대로 연구를 이제 수행할 동기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자체가 열악하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 설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게 과학화 자체가 어려운 게 있는데, 일단 현대의약품 같은 경우는 단일한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변인을 통제하기도 쉽고 실험 수행에서 그냥 어떤 그 정량화한 이런 실험 설계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천연요법들은 대부분 같은 질병이라고 해도 환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거나 임상을 수행하는 의료인의 자질에 따라서 의료의 결과물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도, 영양 문제 같은 경우도 보통 영양제는 이런 어떤 의약품 같이 한 방향으로 그냥 사람을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호르몬 억제제다 그러면은 의약품은 그냥 호르몬 억제를 쭉 가는 건데, 어 비타민 D다 그러면은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한테는 고용량으로 했을 때 효과를 줄 수 있는데, 비타민 D가 이미 충분한 사람한테는 비타민 D를 치료를 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렇게 의료가 밸런스를 맞추는, 어떻게 생리적 균형을 맞추는 요법일 경우는, 자연요법들이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어떤 단일한 정량화된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검증을 한다 해도 실험에 투자한 주체가 치료법이나 약에 대한 특허권을 얻기가 어렵다. 네, 천연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독점적 판매권은 보장받기도 어려우니까 이것 자체도 일단 별로 투자할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인 의존성이 높아서 제약회사나 유관산업이 자본 중심으로 의료를 끌고 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약초, 식품 이런 것들, 복합성분, 천연물들은 기본적으로
산지가 어디냐, 뭐 어떻게 어떤 계절에 수확했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조리를 했냐 등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어떤 식품하고 같이 먹었냐, 시간은 어떻냐, 환자의 상태는 어떻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과학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험 연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뜩이나 투자할 요인 자체가 부족하고 연구 투자 기금은 부족한데, 오히려 과학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더 복잡하고 더 최첨단의 과학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모로 안 좋은 조건인 상황이죠. 한마디로 인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 복잡계잖아요. 모두게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근데 그거를 치료하겠다고 들어가는 천연물 자체도 또 다른 복잡계라는 거죠. 치료 체계 자체도 어떤 단일한 성분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정량화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같은 느낌이랄까? 네. 그러면서 과학 연구 자체가 어려워진다. 근데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은 그 시대의 과학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위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또. 왜냐면 과학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연구를 하고 싶은 연구에 투자를 받기 좋은 환경이어야 되고, 그 연구가 결과물을 명확하게 낼 수 있고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쉬운 것들이어야지 연구를 하게 되지. 과학자도 직업인이잖아요. 네. 그렇게 무턱대고 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EBM, 단순히 이제 EBM이 근거를 가지고 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게 이 슬로건 자체는 좋은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게 모든 상황에 맞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다른 데도 많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도 이제 성과와 한계, 근거 중심 의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연구, 다른 논문에서도 결국은 이제 제약업과 같은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서 그런 쪽으로만 활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자본을 등에 업은 의학만이 EBM 상에서 높은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그런 또 형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근거 중심 의학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본 중심 의학이 될 수도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의료 체계 내에서 어떤 자본으로 대표된 의료 산업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문제들은 이런 근거 중심 의학을 가지고 단순히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에요. 한번 그 사례를 대표적으로 이제 침술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한의 쪽이니까. 그리고 또 이게 보면은 이 침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이 근거 중심 의학에 좀 너무 지나치게 치우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같은 인식 부재로 인해서 어 잘못된 해석을, 정보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침을 가지고 연구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거 중심 의학에서는 메타 분석 연구, 그리고 시스테믹 리뷰라 그래서 기존 연구를 취합하는 게 가장 근거 수준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임상시험에서는 RCT로 대표되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침술 같은 데 적용을 하면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침술 연구는요, 기본적으로 시술자가 누군가, 침의 종류가 뭔가, 어떤 건가, 시술 깊이는 어떠한가, 침을 얼마나 깊이 찔렀나, 그리고 수기법으로 대표된 보사법이라고 하는 침 치료의 조작법은 어땠는가, 그리고 혈자리 선택은 어떻게 했으며, 또 환자는 단순히 이제 침 치료라는 거는 어떤 현대약, 뭐 고혈압에는 어떤 혈자리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환자에 따라서 또 다른 진단 체계와 또 다른 치료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현대약 질환명의 침 치료법을 대응하는 또 연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시술자 의존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한방 의료기관을 많이 활용하신 분들은 알 텐데, 어떤 한의원에서는 치료를 했는데, 침 치료를 했는데 잘 낫고, 어떤 한의원에서는 침 치료를 했는데 잘 낫지 않고, 그리고 속도도 다르고 좀 그런 차이를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이게 원래 모든 의료가요, 이렇게 술기 중심의 의료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대의학에서도 사실은 수술 같은 경우는 그 같은 명칭을 가진 수술이라 하더라도 의사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심한, 그 술기의 차이가 심한 시술일수록 결과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손을 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시술자 의존적인 특징이 큰데, 기본적으로 침술은 그런 영향이 특히나 엄청나게 커요. 나중에 이거는 제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의학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설명을 드릴 기회가 된다면 왜 이런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침술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매뉴얼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어깨가 아픈 환자라도 똑같은 환자라도 그분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게 많이 존재하고, 물론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존재하겠지만 각 한의사마다 자기한테 익숙한 방법을 쓰는 경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경험치의 차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술자 의존적인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 연구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정량화해서. 그리고 심지어 같은 혈자리 치료를 한다고 해도 한의사마다 또 효과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또 있고. 그리고 환자마다 다 다르게 한다. 이런 모든 거를 또 같은 한의사를 하더라도 같은 한의사가 어깨 치료를 똑같은 어깨 문제로 온 환자를 치료하더라도 다 다르게 치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제가 임상할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량화된 연구를,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기 쉽지 않고, 차라리 이걸 그나마 제대로 하려면 특정 한의사가 특정 질환을 굉장히 잘 보기로 유명한 한의사가 그 한의사만 대상으로 시술자로 해서 연구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연구에 누가 대규모 자금을 투자를 해서 뭐 그 한의사를 검증하기 위해서 누가 그런 걸 하겠냐 하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사실 쉽지가 않고, 연구하는 연구소 입장도 권위가 있는데 본인들이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어떤 외부에서 다른 한의사를 초빙해서 연구를 수행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이게 제대로 수행이 그렇게 객관적 수행이 어 근거 중심 의학 수준에서는 제대로 수행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는 이제 다 좀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노력이나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하는 이런 연구로, 발전 과정 중에 있는 연구로 이제 평가받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한의학 연구는 오히려 이제 의외로 원래는 단순 케이스 보고는 질이 낮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의외로 이런 한의학 연구라던가 이런 보완대체약 연구는 이런 단순 케이스 보고가 더 오히려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왜냐면 그거는 해당 술자가 치료를 했던 기록 경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디까지도 가능성은 있겠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물론 이런 것도 조작 위험이 굉장히 많고 주관이 개입될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려서 봐야 되지만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별 연구가 엉망이기 때문에, 엉망이라기보다는 개별 연구가 다 아주 이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메타 분석이라던가 하는 거는 다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잘 모르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 천연물이든 식품이든 이런 이야기들을 근거 중심 의학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다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어떤 분들은 가짜 침하고 실제 침하고 효과가 비슷하다, 뭐 결국 대조군하고 실험군하고 효과 차이가 없지 않냐 하면서 침이 효과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길래, 이걸 먼저, 한의계에는 워낙 오래 알려진 얘기라서 한번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좀 제가 답답해서 짚고 넘어가는 건데, 네. 원래 그 가짜침으로 만들어진 이 가짜침이라는 거를 그 실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한국 분이에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박종배 교수님이라고, 하버드에서도 교수님도 하셨고, 지금은 듀크 대학에서 아마 근무하시는 걸로 알아요. 한국 한의사인데, 미국에서 그렇게 메이저 병원에서 교수로, 교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계속 활발하게 연구도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개발을 하셨는데, 이게 문제는 가짜 침이라는 건 실제로 피부를 찌르지 않고 그냥 피부 위에 이렇게 닿고 느낌만 주는 침이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진짜 피부를 뚫고 침이 들어갔는지는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자극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자극이 결국은 우리 몸에 뭐 C섬유, A 델타 섬유 라고 하는 그런 또 신경섬유를 침과 똑같이 자극하는 경향이 있고, 똑같이 전기적인 자극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효과가 어떤 면에서는 피부 자극을 지속하기 때문에 더 강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설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의계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제가 심지어 학생 때부터 듣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찌르지 않으면서 효과를 내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환자한테 치료에 적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가 지금 논란이 있는 문제다. 그거 혹시나 이제 침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짜 침하고 실제 침하고 효과가 똑 비슷하더라,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건 원래 지금 논란이 있는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어쨌든 메타 분석.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메타 분석이 가장 근거 수준이 높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메타 분석에 대해서 실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겁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수집되는 연구들의 질이 좋지 않거나 효과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날 경우는 결론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침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뭐 무릎 관절염 환자한테 침 치료가 효과가 있는가라는 걸 이제 메타 분석으로 분석을 한다 하면 어떤 연구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시술자가 잘 치료를 했다면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떤 연구에서는 그냥 시술자도 그냥 연구자로 중심으로 해서 경험도 없는 분들이 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임상 현장하고 너무 괴리가 있는 식으로 수행을 하면 아예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효과가 의약품 같이 정량화되지 않은 치료 체계로 인해서 효과가 아예 없거나 아주 좋거나 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어떻게 그거를 종합해서 분석했을 때 좋은 결론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메타 분석으로 대표되는 종합 분석 같은 게 그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결론적으로 메타 분석이라는 건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비실험 연구예요. 실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구자 주관이 많이 개입된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결론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이렇게 편집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집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을 왜곡시킬 수 있듯이 연구도 그렇게 왜곡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연구 누락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떨 때는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났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연구가 쌓이면 또 이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콩에 대한 문제도 사실 그렇죠. 콩이 초기 연구에서는 좀 위험하다 나왔다가 계속 연기가 쌓이면서 이제 안전하다 쪽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완벽한 오점이 없는 완벽한 분석 방법이 아닌데 너무 이제 그냥 띡하고 이것만 요런 단편적인 내용만 아시는 좀 이거에 치우치신 분들이 어떤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런 연구 문제를 정확히 모르시고 그냥 본인들이 이제 익숙하신 이런 의약품 문제나 이런 걸 할 때 하시던 방법으로 근거 중심 의학적으로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의학 정보를 전달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다 틀린 얘기고 믿고 걸러도 된다. 이분들은. 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과격하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앞으로 이제 여태까지 제가 보통 방송할 때 이런 메타 분석 같은 걸 잘 안 쓰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개별 연구를 가져와서 얘기를 드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네, 이런 반대 주장을 혹시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메타 분석 같은 거 보통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근거가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거는 당연히 이 연구가 제대로 투자가 안 되고 인프라 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근거가 약한 것이고 취합했을 때 결론은 당연히 아예 극단적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대다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접근이 옳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근거 중심 의학에 너무 꽂혀서 이런 의료 외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의료 체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렇다고 연구가 별로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침술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는데 전 세계 바이오메디슨이라고 하는 전 세계 생물의학 연구 중에서 최근 20년 동안, 지금은 더 빠를 거예요. 가장 빠르게 논문 출판 수가 연구가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침술 연구고, 미국 하버드 대학 이런 데서 이제 심지어 메이저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미국 하버드에도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침술 세미나 같은 게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 그 후기를 보면 의사들이 야, 이걸 배워서 너무 효과가 좋고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의료가 사실 이원화되면서 더 이런 게 터부시 되고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근데 저는 의료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적으로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나라 의료 체계 자체가 싸움을 유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존이란 문제가 걸린 거니까 이익 집단 간의 다툼을 약간 유도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이런 것도 아무리 지금 여건이 좋진 않지만 연구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투고되는 저널의 질도 좋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연구의 질도 좋아진 상태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게 사실 이런 보안대체의학이나 한의학 연구나 천연물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또 추가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이제 항상 한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되면은 이제 좀 객관적이 되고 어떤 치우치지 않은 의견을 이야기하기 쉽잖아요.
이 코크란 연구 그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 세계에서 근거 중심 의학을 표방하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권위 집단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편집자로 활동하시고 이런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근거 중심 의학자분들도 하시는 이야기가, 이게 단순히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게 아니라, 이야기라는 게 단순히 이제 근거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환자의 문제를 올바르게 근거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자라는 이야기다. 결국은 환자를 치료하자는 게 목적이지 근거 자체가, 의학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이런 이제 경고를 하고 계세요. 이제 이런 걸 근데 잘 왜곡시키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거 중심 의학에서 나오는 이런 근거 수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자세히 따지면 단순히 피라미드로 되는 게 아니라 또 더 디테일을 따지면 다르게 생각할 요소가 있다. 이런 걸 잘 모르고 이제 섣부르게 그냥 근거 중심 의학이다 하면서 우리 메타 분석이 더 좋다, 무조건 저널의 질이 좋으면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이런 그 현대의약품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의학 정보를 제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왜곡된 시선일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틀린 내용이 많아요. 항상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독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파흐 이디오트라 그러거든요. 독일식 발음은 물론 더 다르겠죠. 하여튼 파흐 이디오트라 그렇게 그냥 한국식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사회적으로 매우 서투른 사람, 테크니컬 얼간이라고 이렇게 이거 독일어 나온 거 번역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인 하나에만 치우쳐서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나로밖에 못하고 다면적으로 사고를 잘 못하는 거를, 이런 전문가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왜곡된 전문가주의를 가지고 이제 파워 이디오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현재 의료 체계에는 그 의료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 표현을 하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많은 경우 사실 전문가들은 이런 파워 이디오트라는 이런 지능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서로 갈릴 때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물론 저에게도 이런 요소가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런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게 좀 특별히 더 심한 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배경을 알고 의료 문제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의료 정보라던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좀 배경을 알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주장하는 걸 듣고 저 사람이 어떤 성향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팩트가 아니라 어떤 디테일을 더 확인해야 될 때가 많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방송 드리게 될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제가 현대의약품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한 전문성은, 항상 전문성은 자기가 제일 많이 실제로 하는 부분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 이야기를 많이 안 하게 될 거고, 결국은 이런 자연요법이라던가 한의학이라던가 생활관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릴 건데, 그래서 제 방송은 전반적으로 이런 뭐 메타 분석이라던가 이런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지 않고 개별 연구와 그거에 대한 우리 상식적인 우리의 추론, 그리고 통찰력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방송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소 좀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환자분들한테는 당장 사실 불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한번 그동안 제가 답답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솔직히 한번 짚고 뭘 해야겠다 해서 한번 오늘 방송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관련해서 관심이 있거나 좀 왜 의사들끼리 의견이 다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마 조금 도움이 되셨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냥 전반적인 의료의 배경에서 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의료 배경이 제가 계속해서 이제 여러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약간 이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의학이 어떤 사회랑 동떨어져서 혼자 아이디어란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기는 어렵고, 의학도 의학도 사람이 하는 거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을 받고, 우리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자본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사회관념과 문화, 자본으로 대표되는 어떤 왜곡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의료를 접하고 계속해서 전략을 짜 나가시면은 분명히 더 좋은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의료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작동을 해야지 가장 이상적인 치료를 하고 환자분들이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의료 문제에 있어서만큼 이런 왜곡들이 계속해서 개선이 돼서 점점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날을 한번 꿈꿔보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